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원장님은 민법 총칙부터 이제 나가셨지만 저는 이제 물권법부터 합니다. 물권법 55페이지부터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많이 떨립니다. 결혼식보다도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이. 예, 뭐 어쨌든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물권 같은 경우는 채권에 비해서 상당히 그 내용이 추상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처음에 받아들이시기는 쉬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채권과 물권을 간단하게 좀 비교를 하고 책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채권 같은 경우는 자, 특정인과 특정인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자,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매매 계약을 했고 갑이 만약에 매도인의 상황이고 을이 만약에 매수인이다. 그러면은 을이 갑한테 대금을 다 지불을 한 상태라고 한다면은 을이 갑한테 목적물을 달라고 청구를 할 수가 있겠죠. 목적물 달라고. 근데 이거를 갑한테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이거를 뭐 병이라든가 이런 다른 애한테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고요. 못하죠. 그러니까 특정인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이게 이제 채권입니다. 물권과 구분할 때 이게 가장 극명한 차이점이기 때문에 요걸로 구분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물권 같은 경우는 물권은 사람과 그 다음에 이제 물건 간의 관계입니다. 만약에 갑이 만약에 어떤 건물의 만약에 소유자다. 갑이 만약에 소유자라고 한다면은 자기의 소유권을 누구한테나 행사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나. 온 세상에 대해서 외칠 수가 있다고요. 이거 내 거라고. 그러니까 특정인한테만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싹 다 이렇게 행사를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물권을 이제 절대권이라고 하고요. 절대권. 그 다음에 채권을 상대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채권이랑 물권을 비교를 조금 해봤을 때 물권이 상당히 좀 강력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모든 사람한테 다 주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물권을 행사를 할 때는 법에 정해진 테두리 내에서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물권 법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물권 법정주의. 물권 법정주의를 통해서 물권의 내용을 강제하고 그 다음에 물권의 종류를 또 강제를 합니다. 물권 법정주의. 자, 이 정도 잠깐 보시고 일단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85조 보시면은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일단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강행규정이라고 되어 있죠. 그 밑에 강행규정. 이것도 좀 써놓으십시오. 물권 법정주의라고요. 물권 법정주의. 그러니까 이 물권법 파트를 공부를 하실 때는 대부분의 물권들이 싹 다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몇 안 되는 임의규정만 정리를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끝난다고, 이게 정리가. 자, 그건 이제 우리가 차근차근 하면 됩니다, 앞으로. 자, 어쨌든 이 물권 법정주의에 입각한 8물권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 계속 책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 물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권리가 소유권이죠. 소유권을, 글씨가 좀 많이 날치네요. 자, 완전 물권이라고 합니다. 소유권은 완전 물권이라고 해요. 왜 완전 물권이라고 하냐면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해당 목적물에 대해서 사용 수익 처분을 싹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 물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완전 물권이 있으면은 이제 완전하지 못한 물권도 있겠죠. 그게 이제 제한 물권입니다. 제한 물권을 다시 둘로 나눕니다.
용익 물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담보 물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둘로 나뉜다고, 이렇게. 용익 물건 같은 경우는 사용 수익만 할 수 있고요. 담보 물건은 이제 처분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한 물건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용익 물건에는 먼저 지상권이 있고 지역권, 전세권, 이렇게 세 가지가 이렇게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 수익만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얘네들 이 세 놈. 자, 그다음에 담보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담보 물건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좀 뜬금없이, 예? 좀 존재하는 놈이 이제 이 점유권이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팔물권입니다. 팔물권 8개. 먼저 소유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점유권. 그 다음에 이렇게 세놈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8개가 이제 팔물권이고, 법에 정해진 테두리네. 그러니까 이 8개 물건 외에 법률상으로 정해진 물건은 이 8개밖에 없습니다. 이 외에 다른 거는 싹 다 물건이 아니라 채권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임차권, 물건입니까? 채권입니까? 당연히 채권인 거죠. 여기 없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책에 보시면 또 관습법에 의하는 외는이라고 되어 있죠. 관습법상 존재하는 물건도 있습니다. 뭐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라든가 뭐 분묘기지권이라든가 그런 건 이제 해당 파트 가서 또 차근차근 또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밑에 보시면은 그 별표 보시죠. 별표. 물건의 객체는 물건 만에 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뭐 틀린 표현이죠. 예? 물건의 객체는 원칙적으로는 물건이 맞아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권리가 있죠. 권리. 만약에 을이 전세권자입니다. 그러면 을이 가지고 있는 이 전세권에다가 이렇게 저당권 설정할 수 있나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물건의 객체가 반드시 물건은 아닌 거예요. 이렇게 권리 위에서도 이렇게 물건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예외적으로. 예, 잘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이 별표에서 물건 만에 한한다 해서 이제 예외적으로 권리가 있다라는 거, 그거 이제 좀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시면은 물건은 현존, 특정, 독립, 예, 이걸 갖춰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뭐 이런 거 간단하게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물건 변동에 186조가 나와 있죠. 예, 굉장히 유명한 조문입니다. 이 조문. 자, 읽어보겠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건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예,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대요. 자, 근데 이 정도 보시고 책을 잠깐 조금 넘겨보겠습니다. 쭉쭉 넘기셔가지고 61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61페이지. 61페이지에 보시면 메뉴에 187조 나와 있죠. 보시면은 상소 공용진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물건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죠. 네? 그러니까 186조에서는 등기를 해야 취득한다라고 그러고, 네? 187조에서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취득한다. 이렇게 지금 다른 말을 하고 있죠. 186조, 187조가. 그게 이제 물권 변동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살펴봤던 게 186조였죠. 186조. 이게 이제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입니다. 그리고 187조를 보게 되면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입니다. 자,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그냥 매매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매매를. 만약에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매매. 그러면은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의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을이 유효하게 완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뭡니까? 등기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을이 등기를 해야 되냐면은 그게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매라는 행위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등기를 해야 되고요, 요거는. 근데 이제 이 법률 규정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책을 조금 이제 보시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상속이고 그 이후에 이제 뭐 공용징수, 판결, 경매 뭐 기타 등등 이렇게 막 나와 있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조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상속 같은 경우는 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당연히 소유권은 이전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먼저 상속입니다. 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들한테 당연히 바로 소유권이 넘어간다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즉시.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이 소유권이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그러면 좀 이상하죠. 자,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소유권이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아들이 이전 등기를 해올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소유권이 넘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기부 상에는 아직 간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소유권은 이제 을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갑이 사망함으로써.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법률 규정에 의한 이제 물건의 이제 변동이 되는 겁니다. 상속. 자, 그다음에 이제 코멘트 보시면은 자, 공용징수 나왔죠. 공용징수. 자, 공용징수로 인한 물권 변동은 보상금의 지급을 정지 조건으로 한 수용기일에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런 표현은 뭐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어쨌든 간에 공용징수라고 하는 거는 국가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국가가 먹어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등기부도 결국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등기 필요 없이 그냥 우리는 소유권 가지겠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공용징수입니다. 공용징수. 자, 그럼 그 밑에 보시면 이제 판결이 나와 있는데 판결의 확정으로 권리 변동의 효력이 생긴다라고 돼 있고 그 밑에 보시면 형성 판결에 한한다라고 돼 있죠. 자, 판결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이행 판결이 있고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판결이 세 가지라는 겁니다. 자, 이행 판결, 그 다음에 확인 판결.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책에 나오고 있는 형성 판결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행 판결이라든가 이 확인 판결 같은 경우는 당연히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행 판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행하라라고 판결을 하는 거죠. 판사님께서. 우리 판사님이 이제 이행하라 이렇게 판결을 때렸다고요. 그러면 이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행이 이제 등기를 이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확인 판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갑을 소유자로서 확인을 한다라든가 뭐 요런 이제 판결이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것도 당연히 등기를 해야 이제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형성 판결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게 잠깐만요, 이거. 이 분할 소송이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분할 소송. 이게 이거를 좀 분할 소송 해주지 말고 공유물 분할 판결. 가장 대표적인 게 공유물 분할 판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토지에 대해서 이런 토지에 대해서 갑과 을이 공유를 하고 있었는데 이 땅을 그러니까 이 땅을 분할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분할을 해야 될지 몰라서 둘이 계속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판사가 알겠어, 그럼 니네 이렇게 분할을 해. 이렇게 이제 판결을 때려버리는 거죠, 판사가. 그러면은 판사가 이 판결을 때리는 순간 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래, 여기는 갑 네가 하고 여기는 을 네가 해. 이렇게 바로 물건의 이제 변동이 효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그러니까 판결은 무조건 형성 판결만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시험 때 그냥 뭐 이행 판결이라든가 확인 판결 이런 거 이제 함정을 팝니다. 그런데 이제 걸려드시면 안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내려가시면 이제 경매가 나와 있죠. 경매. 자, 소유권에 귀속시기는 경락 허가 결정이 확정된 후 그 대금 지급 기일에 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경락인이 대금을 이제 완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소유권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예, 이해되시죠? 예, 이거 뭐 쉬운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5번에 보시면은 기타 법률에 규정해가지고, 자, 1번에 법정지상권, 그 밑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예, 이건 나중에 이제 지상권 파트 가서 또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예, 이거 좀 중요한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건물의 신축 나와 있죠. 예, 건물의 신축 같은 경우도 우리 시험에서 간간히 자주 등장을 합니다. 예, 건물의 신축. 건물을 지었으면 그 지은 사람이 보존 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유권자라는 거죠. 인정해 준다는 거죠. 예.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조금 내려와 보시면은 6번에 보시면은 피담보 채권의 소멸에 의한 저당권의 소멸 나와 있죠. 이거 좀 중요합니다. 이거 좀 많이 나와요, 이거. 예. 근데 이 단순한 거를 잘 알고 계시면은 조금 더 나중에 어려운 것들도 해결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최초의 갑과 을이, 자, 최초의 갑과 을이, 자,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네? 금전 소비대차 계약.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라는 게 뭐냐면은 돈을 빌려주고 돈을 빌리는 그런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그냥 돈을 빌려주는 계약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계약을 기초로 해서 갑이 이제 채권자가 되고 을이 이제 채무자가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예, 자, 채권자, 채무자입니다. 자, 그런데 을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채무를, 예, 조금 더 확실하게 좀 보장을 받기 위해서 계약을 한 개 더 하는 거예요. 저당권 설정 계약을 또 하는 겁니다.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게 되면은 을은 이제 저당권 설정자가 되고, 그 다음에 갑은 설정자가 되고 을은 이제 저당권자가 되죠. 예. 이거는 이제 천지차이죠. 만약에 을이 저당권 안 들고 있고 그냥 채무만,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지금 반대로 됐으면 죄송합니다. 자, 반대로 됐어요. 네, 죄송합니다. 반대로. 자, 을을 채권자로 놓겠습니다. 예. 예. 자, 을이 만약에 채권만 만약에 가지고 있으면은 그거는 별로 강력하지 못합니다. 솔직히 안 갚으면 그만이에요. 예? 저도 채권 있어요. 돈 안 줍니다, 근데. 예? 뭐 되게 강제할 수단이 없는 거죠. 그 사람이 만약에 뭐 어디 도망가버리고 이래버리면은. 자, 근데 이 저당권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물권이죠, 물권. 예? 물권이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하다는 겁니다. 예? 경매를 때려볼 수가 있거든요. 예? 자, 어쨌든 간에,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어쨌든 간, 이렇게 저당권을 어쨌든 간 가지기 위해서는 계약을 2개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계약, 이렇게 2가지 계약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된 계약이 뭘까요? 예?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주된 계약이에요? 저당권 설정 계약이 주된 계약입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주된 계약입니다, 이게.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주된 계약이고 저당권 설정 계약이 종된 계약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만약에 갑이 돈을 갚았다, 갑이 변제를 만약에 했습니다. 갑이 을한테. 갑이 을한테 다 변제를 하게 되면은 을이 가지고 있던 이 채권이 뭡니까? 없어지죠. 예. 그러면 이제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효력도 그냥 싹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부 상에 아직 을이 저당권자라고 돼 있다 할지라도 이 저당권 효력이 있다 없다? 그렇죠, 없다고요. 그러니까 주가 가면은 그냥 정도 따라서 가버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예. 근데 이 단순한 거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후에도 계속 나옵니다, 이거. 자, 그게 바로 이제 동그라미 6번에 피담보 채권의 소멸에 의한 저당권의 소멸, 예, 이었습니다. 예. 자, 그럼 책을 넘기겠습니다. 자, 책을 넘기시면은, 자, 7번 보세요. 네모 7번 보시면은,
네, 중간 부분은 나중에 이제 갔다가 다시 돌아갈 겁니다. 안 떼먹습니다. 자, 7번, 네모 7번 보시면은, 자,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그러나, 자, 부동산 소유권의 점유 취득은 등기함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괄호 열고 187조 유일한 예외라고 돼 있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점유 취득이라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점유 취득시효를 말하는 겁니다. 점유 취득시효. 아시죠? 20년간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 소유권 갖고 오는 거, 우리 소유권 파트 가면 나중에 또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점유 취득 시효가 187조긴 한데 등기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187조는 등기 안 해도 된다 그랬죠. 근데 그러니까 얘는 근데 187조긴 한데 등기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예외죠, 예외. 유일한 예외입니다, 유일한 예외. 예. 잘 알아두시고요, 이것도. 예외라는 거. 등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내려가 보시면은, 뭐 관련 판례 해가지고 건축 중인 건물 해가지고, 이 건물을 구성 지으려면은 그 둘째 줄에 보시면은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 뭐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자, 밑에 보시면은 이제 동산인도에 관한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188조에 간이인도 나오고 189조에 점유 개정 나오고 그 다음 190조에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가 나와 있는데 이 각각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막 비중이 있는 부분은 아닌데 알고는 계셔야 돼요. 자, 가장 먼저 현실인도입니다. 현실인도. 현실인도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그냥 현실적으로 인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인도입니다. 예, 뭐 별로 어렵지 않죠. 밑에 표에 보시면 나와 있죠. 현실에 인도해가지고 62페이지 아래쪽에 보이시죠? 예. 그래서 A가 B한테 그냥 소유권을 넘겼다. 예? 그냥 넘겼다. 그냥 현실적으로 넘겼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이제 간이인도가 보이시죠? 예, 간이인도. 간이인도는 뭐냐면은 자, 이렇게 갑이 있고 이렇게 을이 있는데, 자, 을이 최초에 예를 들어서 뭐 갑이 가지고 있던 뭐 자전거를 임차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을이 임차인입니다. 임차권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자, 요런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아예 살게. 그래서 이제 갑과 그 이후에 또 이제 다시 매매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이제 소유권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근데 을이 타고 있던 자전거를 갑한테 다시 반납을 하고 다시 매매 계약한 다음에 다시 소유권을 가져오겠어요? 아니면 그냥 지가 계속 타고 다니다가 그냥 소유권만 가져오겠습니까? 소유권만 가져오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인도하면 된다는 뜻에서 이제 간이인도입니다. 간편하게 인도한다. 그렇게 해서 을이 최초에는 타주 점유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이제 자주 점유로 바뀌게 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간이인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점유 개정 나오죠. 점유 개정. 점유 개정 같은 경우는 자, 마찬가지로 이제 갑이 소유자고 을이 이제 임차인이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자, 그런데 을이 임차인이 아닙니다. 자, 먼저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자, 갑이 최초의 소유자였어요. 갑이 최초에 어떤 특정한 물건의 소유자였는데 이걸 이제 을한테 팔게 된 상황입니다. 을한테 팔게 된 상황. 근데 을한테 팔면서 내가 이거를 계속 좀 써야 되겠다, 한동안. 그래서 또 임차권을 가지게 된 거예요. 팔면서 이제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임차권 설정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임차권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갑이 가지고 있던 원래 점유권이 이제 자주 점유였죠. 예. 그렇죠. 자주 점유에서 이제 타주 점유가 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점유 개정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하단부에 또 나오는 게 이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이제 양도죠. 이건 뭐 쉽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이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갑이 을에 대해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갑이 소유자고 을이 임차인이니까요. 근데 갑이 가지고 있는 이 반환 청구권을 이거를 이렇게 병한테 넘긴 거죠. 이렇게.
반환 청구권을 이렇게 병한테 넘겼다고요. 그러면은 병이 반환 청구권을 받으면서 이제 소유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예.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간이인도랑 점유 계정이에요. 나머지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간이인도, 점유 계정, 이걸 비교를 하셔야 돼요. 예? 비교를 하셔야 된다고요. 자, 이걸 어떻게 알고 계시면 되냐면은, 자, 이건 뭐 별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간이인도 같은 경우는 타주 점유에서 자주 점유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예, 그리고 점유 계정 같은 경우는 자주 점유에서 타주 점유로 바뀌는 거죠. 이것만 딱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예, 나머지는 뭐 굳이 몰라도 돼요. 근데 이게 엄청 헷갈려요, 시험을 치면. 예? 헷갈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과연 타주가 자주가 되는 건지 자주가 타주가 되는 건지 엄청 헷갈리기 때문에 이걸 구분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구분하시면 되냐면은, 지금 이 점유 계정 같은 경우는 최초의 자주 점유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었죠. 네, 날 때부터. 네? 왜 그러냐면은 여기 이렇게 점유 계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 점유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지읒. 네? 이렇게 다 기억을 하고 계시라고요.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예. 그러면 이제 간인도는 그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 얘는 타주부터 시작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이 정도 보시고 이제 그 표 안에 내용을 보시면은 뭐 읽어보시면은 뭐 굉장히 뭐 쉬우실 겁니다. 예,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63페이지 그 중간 정도의 그 별 표시 보시면은 자주 점유자가 타주 점유자가 되는 것을 점유 계정이라고 한다. 타주 점유자가 자주 점유자가 되는 것을 간이인도라고 한다. 이걸 이 표현을 그냥 아시면 돼요. 이걸 이렇게 스무스하게. 예?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겠습니다. 자, 191조. 자, 혼동으로 인한 물건, 혼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혼동. 자, 먼저 1항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건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건을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건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예. 자, 혼동 또 살펴보겠습니다. 혼동 중요합니다. 예. 혼동 중요해요. 혼동이 또 어렵게 나오면 또 어마어마하게 어렵게 나옵니다. 또 시험에서. 예. 자, 혼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혼동의 기본적인 그 개념은, 자, 혼동입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자, 이렇게 갑이 있고 이렇게 을이 있는데, 을이 예를 들어서 전세권자입니다. 을이 전세권자인데 살아보니까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제 샀습니다. 전세권 설정 계약하고 그 이후에 다시 또 매매 계약 체결했겠죠. 예, 그렇게 해서 샀어요. 사서 을이 소유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소유권은 사용수익 처분을 다 할 수 있는 건데 전세권은 사용수익만 할 수 있으니까 사용수익 겹치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전세권이라고 한 이게 이제 혼동으로 소멸하는 거예요.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예? 지가 살고 있는 집에 지가 전세 들어 산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혼도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예요. 187조입니다 이것도. 예, 등기 안 해도 그냥 없어져요. 자, 이게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고, 근데 만약에 을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저당권이 있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을이 이후에 갑이랑 다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해가지고 소유권을 가지게 되었다. 원칙대로라면은 이 전세권이 혼동으로 소멸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소멸을 안 한다고요. 왜냐하면 만약에 전세권이 이렇게 소멸을 해버리면은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고 있던 이 저당권도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아시겠죠? 뭔 말인지. 그러니까 이 저당권자가 망하기 때문에 전세권이 없어지면 이런 경우에는 전세권이 혼동소멸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읽었던 1항의 그 두 번째 줄 보시면 그 물건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이 표현입니다.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예, 좋습니다. 예, 그렇죠. 돈을 갚아야 없어집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그렇기 때문에 을이 전세권도 가지고 소유권도 가지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예, 한 가지 더가 어떤 상황이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을이 만약에 저당권자고, 그 다음에 병이 또 저당권자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을이 갑이랑 또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해가지고 저당권자인데 이렇게 소유권을 가지게 됐다라고 이렇게 쳤을 때 원칙대로라면 당연히 이 저당권을 혼동으로 소멸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만약에 이 저당권이 혼동으로 소멸을 하게 돼버리면은 병이 밑에 있기 때문에 을이 자기가 빚지지도 않았는데 병한테 돈을 갚아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제 말이? 그렇기 때문에 이 저당권의 순위를 그대로 유지를 시킨다는 겁니다. 예? 밑에 병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요런 경우도 이제 예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을은 저당권자이면서 또 소유권자가 또 돼버리는 거죠.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어쨌든 간에 이 혼동 같은 경우는 좌우지가 밑에 누가 있으면, 예? 좌우지가 밑에 누가 있으면은 혼동이 안 돼요. 소멸 안 합니다.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그렇게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책을 계속 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그 밑에 63페이지 밑에 하단부에 그 1번 보시면은 권리의 성질상 혼동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점유권. 점유권은 당연히 혼동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죠. 점유권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현실적으로 지배만 하면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혼동이랑은 뭐 전혀 무관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광업권. 광업권도 혼동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별 표시 보시면은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진 자는 혼동에 의해 점유권이 상실된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점유권 상실 안 됩니다. 예. 그다음 밑에 뭐 광업권 마찬가지고요. 자, 책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자, 그 뒤에 보시면 이제 관련 판례 해가지고 또 혼동이 조금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다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조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그 방가로 1번에 보시면은 자, 첫 번째 줄에 혼동에 의해서 물건은 절대적으로 소멸을 하지만 절대적으로 소멸을 하지만 그 밑에 줄에 보시면은 그 줄 첫째 줄 끝에 정도에 보시면은 자, 원인 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효력을 가지지 않을 때에는 소멸한 물건은 다시 부활합니다. 예, 부활을 합니다. 예.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을이 근저당권자입니다. 예,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은 을이 근저당권자예요. 자, 요런 상황에서 이제 다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해가지고 을이 이제 소유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근저당권은 혼동소멸이죠. 얘는 소멸이 혼동소멸. 자, 이렇게 혼동을 없어졌는데 이후에 그 전에 체결했던 매매 계약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에? 그게 뭐 해제가 되든 매매 계약이 취소가 되든 어쨌든 간에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해제라든가 취소가 돼버리면은 을이 가지고 있던 소유권이 갑한테 자동 복귀되죠. 예, 자동으로 복귀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유권이 갑한테 다시 가버리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이렇게 혼동으로 소멸했던 이 근저당권이 이제 부활을 하는 거죠. 예. 예, 갑자기 부활하니까 가슴이 설레네요. 예. 어쨌든 부활을 합니다. 예, 부활. 예. 자, 그런 내용이 이제 방가로 1번에 나와 있었고, 자, 그 다음에 방가로 2번 밑에 보시면은 자, 어떠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건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 그 제한 물건은 혼동에 의해서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 그 이유입니다.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그 제한 물건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봐야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돼 있죠. 네. 그 밑에 나와 있는 예가 뭐냐면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요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예가. 예. 예를 들어서 뭐 갑이 근저당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밑에 이제 을이 만약에 뭐 가압류가 들어왔다. 예, 뭐 요런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 근저당 가지고 있는 애가 소유권을 이렇게 가졌다고 해서 이게 혼동으로 소멸을 안 한다고요. 밑에 가압류가 있기 때문에. 이거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예? 예. 자, 지금 이해 못 하신 것 같기 때문에 그리겠습니다. 이거랑 똑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갑이 있었어요. 자, 근데 자, 을이 근저당권자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뒷순위로 해가지고 가압류 권리자가 있는 거죠. 예,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은 이후에
이 근저당권자가 소유권을 가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 근저당권이 혼동으로 소멸을 한다 안 한다? 예, 안 한다고요. 왜냐면 밑에 가압류 권리자가 있기 때문에 을이 자기가 빚지지도 않은 거를 병한테 갚아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순위를 갖다가 보전시킬 요량으로 이 근저당권은 이제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예. 그게 이제 그 밑에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예. 자, 보시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자, 밑에서 네 번째 줄 정도 보시면은 자, 갑의 근저당권이 혼동으로 만약에 소멸하게 된다면 가압류 채권자 을이 이로 인해서 부당한 이득을 얻게 되는 반면 근저당권자인 갑이 손해를 보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빚지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돈을 갚아야 돼? 이런 상황이 생긴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갑의 근저당권은 A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에도 불구하고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예. 그렇게 이제 혼동을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책을 이제 앞으로 갑니다. 다시. 중간에 판례 안 한 게 있죠. 56페이지 오세요. 56페이지. 자, 56페이지 보시면 이제 가등기 나와 있죠. 가등기. 예, 가등기도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가등기. 자, 가등기는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최초에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만약에 을이 매수인의 입장에서 대금을 다 지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이 물건을 못 넘겨주겠다고 합니다. 뭔가 사정이 생겨서. 그래서 을이 알겠다. 그러면은 가등기를 하자. 이렇게 해서 을이 가등기 권리자가 되었어요. 첫 번째로.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갑이 다른 애한테 이걸 갖다 파는 거죠. 이렇게. 예? 병이란 놈한테 이렇게 다시 또 매매를 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병이 소유권을 가집니까? 못 가집니까? 등기를 가져오면은. 잠깐, 이게 뭐.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갑이 병이랑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병한테 이제 등기가 넘어갔어요. 그럼 병이 소유권을 가져요? 못 가져요? 못 가진다고요? 가지죠. 예? 가집니다. 186조. 소유권 가집니다. 예. 네. 가집니다. 근데 이제 좀 정의로우신 분들은 아니 저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소유권 가져요. 예. 법이 꼭 약자의 편이 아닙니다. 제가 법을 공부해본 결과. 근데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죠. 자, 어쨌든 자, 이렇게 소유권을 이렇게 가지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을이 열받죠, 이제. 근데 여기서 근데 병이 이제 바본 거죠. 등기부를 보면은 가등기가 들어와 있다는 걸 다 볼 수가 있는데 그냥 지가 산 겁니다. 바보같이. 그렇게 돼서 이제 나중에 이후에 이제 을이 이 가등기에 의해서 이제 본등기를 하겠죠. 예. 이렇게 본등기를 이렇게 딱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병이 가지고 있던 이 등기 있죠, 등기. 이게 이제 직권 말소됩니다. 직권 말소가 되고 이제 소유권자는 이제 을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가등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자, 일단 그리고 자, 조금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본등기 만약에 전이라고 한다면은 자, 두 개로 나누겠습니다. 본등기 전의 상황이다. 그러니까 가등기만 되어 있던 요 상황 같은 경우는 이 실체법상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예. 그냥 단지 순위 보존적 효력만 있어요. 요거 좀 아셔야 됩니다. 요걸로 함정을 많이 팝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본등기가 된 후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 순위에 따라서 뭐 소유권을 취득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예. 자, 이게 제가 책을 봤었는데 이게 어디 나와 있더라? 자, 보시면요. 자, 60페이지 잠깐만 가보세요. 60페이지 잠깐만.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자, 60페이지 잠깐 가보시면은
자, 그 맨 밑에 보시면 그 괄호 4 있죠, 괄호 4. 괄호 4 보시면은 가등기에는 본등기와 같은 추정력이 없다. 자, 즉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 관계가 존재한다고 추정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이게 시험에서 예를 들어서 자, 만약에 가등기가 있다면은 이후에 본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 관계가 있는 걸로 추정된다. 이러면 당연히 맞는 말 같거든요. 근데 그게 틀린 말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그게 왜 그러냐면은 실체법상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냥 순위를 보존할 수 있는 그 효력만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이 표현 잘 봐두시고 이거 많이 쏙습니다. 자, 다시 책을 돌아오세요. 57페이지로. 자, 여기서 가등기 관련된 부분 필요한 부분만 조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의의를 보시면은 56페이지 위에 의의를 보시면은 위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요. 후에 요건을 갖춰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까지 소급한다. 예. 이 순위에는 소급표가 있다라고 합니다. 순위에 소급표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여기. 자, 그 다음에 밑에 내려오셔가지고 쌍가루 2번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자,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실체법상의 효력도 생기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예, 요 표현 중요합니다. 잘 봐두시고요. 예,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6번에 보시면은 굵은 부분 보세요. 물권 변동의 효력은 본등기를 하는 때에 발생한다. 본등기를 할 때, 그때 이제 효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가등기만 있을 때는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취지로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물권 변동의 효력은 가등기 시로 소급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예, 요거 좀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변동의 효력, 물권 변동의 효력은 소급표가 없어요. 근데 뭐에는 소급표가 있다고요? 순위에 대해서는 소급표가 있다고요. 예,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왼쪽 봤을 때 순위에 대해서는 소급표가 있어요. 예. 근데 하지만 물권 변동의 효력과 관련해서는 소급표가 없다고요. 예, 구분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8번도 조금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은 갑으로부터 을에게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가 행해지고 다시 갑으로부터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은 후 을이 가등기에게서 본등기를 하고자 할 때는 을은 병한테 이거를 청구하는 게 아니라 갑한테 청구한다는 겁니다. 예. 자, 그려볼게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자, 을이 가등기 권리자입니다. 가등기 권리자인데 가등기를 을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갑이 예를 들어서 병한테 해당 목적물을 팔았다. 그러면 현재 원래 소유자는 갑이었지만 현재 소유자는 누가 됩니까? 그렇죠. 병이 이제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 을이 이후에 본등기를 청구하는 상대방, 그게 이제 병이겠습니까? 갑이겠습니까? 그렇죠. 갑입니다. 갑. 우리 지금 갑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헷갈릴 수가 있어요. 당연히 소유자가 병이니까 병한테 청구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등기를 가질 당시, 그 당시에 소유자가 누구였습니까? 갑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갑한테 이렇게 청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본등기를. 이해되시죠? 예, 그 말입니다, 지금. 그 말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오시다 보면은 이제 57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등기 청구권 나오죠. 등기 청구권. 네. 등기 청구권만 조금 정리하고 오늘 수업 마쳐야 되겠네요. 자, 일단 등기 청구권, 등기 청구권 좀 중요하기 때문에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책에는 이후에 아마 나오게 될 건데 제가 오늘 조금 정리하고 나중에 또 다시 볼게요. 자, 일단 등기 청구권. 이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게 우리 문제에서 딱 이렇게 출제가 되면은 구분을 하시면 돼요. 구분을. 자, 등기 청구에 딱 나왔을 때는 이게 과연 자, 채권적 청구권인지 아니면은 이게 물권적 청구권인지 이걸 구분만 하시면 돼요. 구분만. 예? 구분. 그럼 문제가 풀립니다. 예. 그러니까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자, 다음 중에서 등기 청구권의 성질이 다른 것을 한 개 골라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뭐 4개가 만약에 채권적 청구권이면 한 개는 물권적 청구권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겠죠.
예, 그러니까 구분을 하시면 돼요. 자, 어떻게 구분하시면 되냐면은, 자, 만약에, 이거부터 하지 말고, 만약에 소유권을 가진 놈이 만약에 등기를 청구한다. 그러면 그건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근데 만약에 소유권을 가지지도 않은 놈이 만약에 등기를 청구한다. 그러면 그거는 채권적 청구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걸로 싹 다 구분돼요. 싹 다. 자,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은 만약에 갑과 을이 이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매. 그러면은 을이 갑에 대해서 당연히 등기를 나한테 넘기시오. 자, 얘가 만약에 매수인이라면 등기를 나한테 넘기라고 하는 등기 청구권을 을이 가지자. 그게 채권적 청구권이겠어요? 아니면 물권적 청구권이겠어요? 물권 청구권입니까? 채권적 청구권입니까? 당연히 채권적 청구권이죠. 자, 왜 그렇습니까? 186조죠, 186조. 등기를 가져와야, 그때서라야 이제 소유권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을이 아직 등기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얘는 소유자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등기를 청구하는 거는 채권적 청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을한테 등기까지 넘어갔습니다. 을이 이제 소유자가 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 만약에 이 매매 계약에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매매 계약이 뭐 해제가 되든지 아니면 뭐 취소가 되든지 이런 식으로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갑의 입장에서 을한테 니한테 넘어가 있는 그 등기 나한테 다시 돌려주라고 등기 청구 행사할 수 있겠죠? 그거 물권적 청구권입니까? 채권적 청구권입니까? 왜 물권적 청구권입니까? 등기가 지금 을한테 돼 있습니다. 갑이 을한테 청구할 때요. 등기 청구권. 그게 물권 청구권입니까? 채권 청구권입니까? 물권입니까? 채권? 근데 왜 이렇게 다들 잘하시죠? 지금 초반에. 자, 어쨌든 이렇게 해제라든가 취소가 되면은 을이 가지고 있던 이 소유권이 자동 복귀가 돼요. 자동 복귀. 이 자동 복귀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자동 복귀가 되기 때문에 등기부 상에는 을이 지금 소유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은 누가 가진다고요? 갑이 가진다고요. 이런 상황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갑이 을한테 등기 나한테 넘겨주라고 하는 그 등기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 한 개만 좀 더 들게요. 만약에 을이 점유 취득 시효를 해가지고 20년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한테 이제 등기 넘겨달라고 등기 청구를 해요. 이거 채권적 청구권입니까? 물권적 청구권입니까? 왜 채권적 청구권입니까? 해야 소유권을 주거나. 그렇죠. 점유 취득 시효에 있어서 187조는 점유 취득 시효에 있어서 등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187조 유일한 예외라고 했었죠, 제가. 예, 그렇기 때문에 얘가 20년 완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뭡니까? 등기를 가져와야 얘가 소유권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얘가 등기를 청구할 때는 아직 소유자가 아닌 거예요. 소유자는 여전히 갑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이제 등기 청구는 당연히 이제 채권적 청구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이후에 또 나오면은 그때 또, 예. 또 보고 그럼 이제 아마 정리가 되실 겁니다. 자, 다음 시간서부터 이제 57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판례 있죠? 판례를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점유권 나오나요? 예. 점유권부터 해가지고 또 이렇게 열심히 한번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일단 화목토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원장님이 조금 바꾸실 것 같습니다. 월요일에 또 민법 수업이 또 있으셔가지고 그게 아마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월수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아마 다음 주부터 그렇게 바뀌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바뀌게 되면은 문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수업도 잘 들으시고요. 예. 예습 복습 철저히 하시고 자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